부동산 거래하거나 혹은 뉴스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20개의 기본 개념을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을 통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들만 익혀두셔도 앞으로 부동산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우선 집을 사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 먼저 방문해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물어보러 가죠. 이때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부동산,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연봉, 직장, 거래 실적 같은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은행이 A한테는 1억, B한테는 10억 이렇게 기준 없이 마음대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돈이 전부 집 사는 데 쓰이게 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두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LTV와 DSR입니다. DTI, RTI 같은 용어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조건들은 거의 충족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LTV입니다.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해 줄 건지 비율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가 70%입니다. 만약 집값이 5억이라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DSR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리금인데요. 먼저 원금은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고 원리금은 그 원금의 이자를 더한 매달 실제로 갚아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친 말을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DSR은 이 원리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1년에 버는 돈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LTV가 70%였다면 DSR은 40%가 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상관없이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 상환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갚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을 빌려도 DSR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이 세 가지로 나뉘죠. 먼저 원금 균등 방식은 매달 원금을 동일하게 나눠 갖고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1200만 원 1년 빌렸다면 1월달 100만 원과 1200만 원에 대한 이자, 다음 달에는 100만 원과 1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자 부담이 커서 매달 내는 금액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들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가 줄어 상환 부담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초반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는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다만 초반 상환액이 크기 때문에 DSR 계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잡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최증식 상환입니다. 최증식은 초반에는 원리금을 적게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1년 빌렸다고 한다면 1개월 차에는 원금 2만 원, 이자 48만 원, 2개월 차에는 원금 3만 원, 이자 47만 원을 지불하면서 상환 금액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출 초반에는 DSR이 낮게 계산되다 보니 초반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 방식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즉 원리금으로 월 납입액이 처음에 정해지고 끝까지 동일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도 줄고 원금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매월 내는 금액이 똑같이 되냐? 그 이유는 초반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후반에는 원금을 많이 내도록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1200만 원 12개월, 납입액을 10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첫 달은 이자 60만 원, 원금 45만 원, 납입액 105만 원. 다음 달은 이자 58만 원, 원금 47만 원, 납입액 105만 원. 이런 식으로 점차 갚아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대출 초반에는 아직 남아있는 원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그중 대부분이 이자이고 원금은 조금만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의 특징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같아서 가계 관리가 쉽고 초반 부담도 비교적 작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다만 초반에 이자를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 동안 내는 총 이자의 비중은 가장 많이 내는 게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은행 대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DSR에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DSR을 계산할 때 지금 금리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4%면 4%, 5%면 5%를 계산해서 이자를 냈죠. 하지만 정부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금리가 오르면 이 사람은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DSR에 스트레스를 주게 된 겁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계산할 때 현재 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아직 오르지 않은 금리를 미리 오른 것처럼 가정해서 상환 능력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표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제도 시행 전에는 최대 1억 1,9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1단계에서는 4억 원으로 줄고 2단계에서는 비수도권 3억 8,300만 원, 수도권 3억 6,400만 원, 그리고 3단계에서는 3억 5,2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나의 한도를 계산했다면 현장에서 집을 볼 차례입니다. 집을 보러 가면 꼭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폐율, 용적률,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먼저 건폐율은 땅 대비 건물이 얼마나 넓게 깔려 있느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 땅 위에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는 지표로 건폐율이 낮다는 건 땅을 덜 쓰고 있다는 뜻이고 땅을 덜 쓰면 그만큼 지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배치와 설계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땅 대비 건물의 전체 면적, 즉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건폐율이 가로 면적이었다면 용적률은 세로 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이 낮다는 건 아직 위로 더 지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용적률이 이미 높다면 추가로 키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이 단지가 커질 수 있는 여력, 즉 미래 가치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두 단어와 빠질 수 없는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재개발은 낡은 주거지역 전체, 새로운 도시로 주변을 완전히 싹 교체하는 작업인 겁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노후 상가가 섞여 있는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로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를까요?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방식입니다. 주변 주거 환경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이 건물만 새로 짓는 방식인데 건폐율이 낮은지 용적률이 낮은지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지 이게 재건축의 핵심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뼈대는 유지한 채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외관을 바꾸고 내부를 개선하고 일부 면적을 늘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보고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는 계약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 집에 걸린 권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의 출발은 항상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이 집의 신분증 같은 겁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이자 그리고 이 집에 빚이나 문제가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인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설계해둔 대출입니다. 즉 이미 이 집에는 은행 돈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계약할 때 근저당이 얼마까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잔금 전에 말소되는 구조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은행에게 나의 건물이 넘어가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이런 사항을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사람, 즉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는 사람, 계약을 진행하는 본인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때 바로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다. 이 경우 나는 다시 임대인이 되는 거고 나에게 집을 빌린 사람, 이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 바로 전대차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그 집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방 3개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방 1개를 또 다시 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는 거고 전대인으로부터 방 1개를 빌린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대차는 함부로 시행하면 안 되고 원래 집주인, 임대인에게 이런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다뤄지는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해가 되실 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